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당정이 2차 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이 됐는데 1, 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 원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인데 야당도 이 사안에는 공감을 하지만 물가와 국가 채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의 협조를 좀 얻을 수 있을지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소비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야당도 이것을 반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식이나 또는 지원 대상을 놓고 여야가 약간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전국민 지급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절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민 지급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 나온 보도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한 15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나머지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해야 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로 얹어서 주는,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 지급의 절충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야당 측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너무 과다하게 재정 적자나 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 한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상당히 좀 자리가 좀 잡혀 있고 또 국내 인플레이션 원인이 이 국내에 무슨 화폐량이 급격히 늘었거나 또는 국내 어떤 요인보다는 외국발 요인이 컸었거든요. 환율 요인하고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건설 자재 등 또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또는 식자재,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환율 부분은 조금 안정되고 있거든요. 1,300원 중하반, 그러니까 한 초반대로 지금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어떤 물가 불안 요소는 좀 상당히 약화됐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소강 국면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저는 인플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플레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야당도 상당히 공감은 하는데 규모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 부분을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문수 후보도 대선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틀의 이견은 없을 거고, 세부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에서 예결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심사할 때 야당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새로 원내대표가 된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적한 대로 현재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물가입니다. 물가요? 저도 비교적 이 동네 가게에 자주 들르는 편인데 갈 때마다 이거 그냥 소주 한 병 사고 물품 조그마한 거 하나 사고 많이도 못 사고 그냥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안쓰럽고 그리고 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곳곳에 이제 가게 내놓고 줄줄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늘어나니까 가게 나가진 않고 새로 내놓은 데는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기존에 이제 홍 의원님 말씀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이미 외생적 요인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미 이야기 나왔거든요. 코로나 지원금을 풀 때 필요하긴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더 풀어버리는 그거는 나중에 굉장히 독이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그냥 파격적으로 많이 올려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가 압박 요인이 돼가지고 물가 오르면은 서민들이 제일 힘들다, 고통받는다. 네. 그건 정부가 어떻게 뭐 위로금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시급한 그런 민생고를 생각하면은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긴 하는데 최대한 어떻게든 뭐 그 실행 집행 설계를 잘해서 경기 부양 효과도 그 가능한 한 경기 부양 효과도 좀 가져오고 네. 물가 그 부담은 최대한 물가 압박은 최대한 최소화하고 하는 쪽으로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특히 정부 여당은 직접 책임자니까 네. 그냥 뭐 돈을 그냥 집행하는 데만 그 할 일 다 했다고 손 들면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국가 채무 늘어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경기 부양과 물가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늘 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단 19일 내일이었죠. 이제 본회의가 연기가 됐는데 현재 기재위,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원장이 공석이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게 야당의 요구인데요. 김병기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첫 번째 시험대 협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의 입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하고 있는 게 맞다. 야당의 입장은 국회의장은 제1당 그리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해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인데 어느 쪽 주장이 더 좀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게 기재, 예결, 법사, 운영 4개 중에서 기재위만 국민의힘이고 예결, 법사, 운영위원은 기존의 민주당 몫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에서 민주당이 뭐 예결위도 그렇지만 특히 법사위를 내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건 여러 가지 과거에 그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이 지난 그 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이후에 그 18대 국회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은 소수 제1야당에게 그 이제 제2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보다는 소수 정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는 관행을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 그런 게 조금 지켜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도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운영하면 다음에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절대로 법사위를 못 주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국회 선진화법의 그 정신에 따르면 일정하게 숙려 기간을 둘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아예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매우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운영 전략이라는 게 사실상 전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갔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본회의를 안 만들기 위해서 아예 법사위에서 안건 처리를 안 한다. 이런 방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법사위에서 안건이 없으면 본회의 안건 처리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처리돼 있는 합의돼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되어 온 법안이 있고 그거는 그냥 거의 대부분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90%, 99% 이상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는데 네. 그것을 통과 안 시키면서 아예 본회의를 막으려는 그런 행태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 21대 국회에서의 상황이 22대 국회에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여당은 국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야당은 좀 어쨌든 그런 입장이 아니고 관례대로 가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국가에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야가 다 같이 협의하고 절충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붙잡고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 그런 법안들도 아니에요. 다 정치적인 법안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정리하는
방탄법 입법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법사위를 못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가 그 국회 안에서 국회는 원래가 그 합의제 기구거든요. 네. 뭐 혼자서 누가 결정하고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하는 게 의회 입법부의 기본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입법부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우리 국회 300명 중에서 민주당이 170이고 우리가 107이면은 모든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운영 과정에서 그 정도 비율이 그 의사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170이 사실은 300석 의석과 똑같은 기능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107석은 제로인 기능을 이제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입법 독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이라는 정당만 있지 국회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당의 뜻이 야당이 기능 못하는 건 국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민주당 네. 당사를 국회로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데 제일 핵심적인 게 법사위, 국회의장에다가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야당 국민의힘이 하고 있으면은 1대1로는 안 되더라도 네. 최소한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주당이 의석수 170석 의석만큼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의힘 107석 의사만큼은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버리니까 일당 독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일당 독재를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지금은 원하는 법안이니까 또 네. 대통령에게 필요한 법안이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의회주의 파괴하고 법치주의 파괴하고 민심 위반하고 한 것이 다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면 다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은 법사위원장까지 움켜쥐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독이기 때문에 좀 제고했으면 싶어요.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제고했으면 싶어요. 네, 민주당은 어쨌든 강경하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좀 가름하고요. 다음 이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인데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면서 이제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맹목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씩 꺼내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민석 후보는 매일매일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인데 김민석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24, 25 이틀 동안 열리게 됩니다. 민정수석이 이제 앞서 낙마를 한번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그 인사청문회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의혹들도 꽤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로 돈 문제고, 네.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것이 끝까지 해명이 안 된다면은 도덕적인 하자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런데 김 후보는 뭐 하루에 한 건씩 해명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면은 지금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지금 해명해야 본인에게 유익할 텐데 그냥 미루는 거는 점점 본인이 코너로 몰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청문회 때 또 해명도 제대로 못 해버리면은 그냥 뭐 청문회 지나서 임명되고 하면 뭐 다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걸 요 근래에 우리 정치 상황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그 해명 못하고 그냥 중간에 임명되고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김 후보 본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지만은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굉장히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후보 본인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다 머리 맞대고 이 사안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네. 이 해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빨리 해명하고
청구일 때까지 미루지 말고 해명이 곤란한 끝까지 해명이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거취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부담 없이 잘 정리할 것인가를 전략적인 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후보자도 뭐 필요하면 나를 뭐 조사하고 수사했던 검찰까지도 불러도 좋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까지 비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 과거에 그 정치 불법 정치자금 등등 문제로 지금 법적 사법 처리가 끝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안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검찰이 표적 수사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법원까지 결론이 난 거고 본인도 그걸 다 수용해서 그 법적인 책임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입달락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최근에 이제 한 5년간의 재산 변동과 관련돼서 저는 뭐 약간의 지금 이제 소명이 야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께서 후보자 당사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청문회 당일날 제가 자신이 소명을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실이 아닌 것들이 지금 계속 부풀려서 예를 들면 뭐 무슨 노부 투서 관련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네. 내용들은 이미 그 김민석 후보자의 그 증언에 따르면 전원에 따르면 과거에 그 검찰에서 다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일부 특정 언론에서 마치 새롭게 제기된 것처럼 재차 활용하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도 저는 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2억여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정도 지위 그다음에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도리어 그 대한민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평소에 김민석 후보자도 저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지만 네. 공적 마인드 그리고 자신의 사익과 공익을 혼동해서 일을 잘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 과거에 그 법적 책임을 졌던 정치자금이 대부분도 그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개인과 당이 썼던 어떤 선거 관련된 자금의 모호한 부분을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돈조차도 사사롭게 개인이 뭔가 그 사적인 이익 또는 재산 증식 등 이러한 것으로 돈을 받거나 또는 그것이 법적인 책임을 졌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공인으로서의 네. 어떤 이 공적 마인드 또는 사적인 이익 취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한 돈을 받거나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24, 25 청문회를 보고 또 이 자리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을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그 민주당을 보면 당권 경쟁이 정청래, 박찬대 의원 그 2파전 대결로 좀 압축되는데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 대결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초반부터 좀 과열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 8월 2일에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잔여 임기 1년을 하고 또 추가로 연임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많이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을 먼저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이미 정청래 의원은 출사표를 던진 상태고요. 네. 박찬대 의원은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에 대통령께서 귀국하고 나시면 G7의 회의 마치고 지금 귀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귀국하시고 나면 아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사람 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러저런 지금 뭐 그 각각의 호불호를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수석 최고위원 또 원내대표 등으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호흡을 맞추면서 지금의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가장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 그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거라는 데에서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그 네거티브한 경쟁보다는 누가 더 좋은지 어떤 사람이 더 당에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데 어떤 당대표가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당원들께서 그런 기준으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3의 후보 얘기 나오는데 아직 제3의 후보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좀 뭐 얘기는 없어서. 네. 근데 글쎄요, 현재 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양강 구도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실 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크호스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친명 대결이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야당의 시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친명 일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비명 반명은 후보도 못 내는 상황으로 돼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네. 지도부는 그 대통령 쪽에 가까운 게 그 친정 체제로 구축이 되게 마련인데 그래도 전당대회 때는 결이 다른 후보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더 건강하다. 이게 국민들 보기 좋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흔히 하는 말은 이제 비주류 후보가 꼭 나오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민주당의 권력의 쏠림이 그 이론화가 너무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집안 싸움이 되고 식구들끼리 싸움이 되는데 이게 식구들이니까 좀 서로 웃어가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식구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이제 마음 상하면 그게 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여권 내의 그 어떤 분열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화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 거기다가 그 같은 식구끼리 싸우고 또 어쨌든 뭐 크게 우열이 아직은 뭐 후보가 박찬대 후보가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열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그냥 맡겨둘는지 네.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당의 결속으로 정권의 결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심각한 분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참 지켜볼 흥미진진한. 네네. 예. 흥미진진한. 겉으로 보면 그냥 뭐 친명끼리인데 뭐 할지 네. 모르지만 이게 역학적으로 보면은 역학적으로 상당히 좀 네. 이렇게 볼 가치가 있는. 볼 가치가 있는 전당대회. 정청래 의원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면서 박찬대 의원이 되더라도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튼 전대 상황 좀 지켜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전대로 넘어가 보면 역시 이제 8월로 뜻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쇄신 방향을 놓고 당내에서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혁신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쇄신과 전대 구도를 놓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당내 상황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당이 쇄신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쇄신 필요성은 이야기는 했지만 또 본인을 원내대표로 만들어준 친윤 다수 의원이 또 친윤 핵심 이런 쪽들이 이 혁신에 대해서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참 어정쩡한데 결과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쇄신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혁신이 만들어서 거기다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이래저래 뜯어봐도 결국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지금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 본인도 어려워질 텐데 걱정이 되고 만약 그래 된다면은 희망은 이제 전당대회밖에 없어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전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혁적인 분들이 나와서 당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확 바꾸지 않으면은
그래서 쇄신 경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 같습니다. 네, 김문수, 한동훈 후보 아직 출사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뭐 국민의힘도 2파전 이야기가 현재는 나오고 있네요. 2파전 뭐 플러스 알파도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큼 혁신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탈바꿈 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나 쇄신은 없고 당권 경제만 있을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번에 새롭게 했지만 네. 밖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 TK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소위 당권파 친윤 쪽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사실상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당 안팎의 분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친윤 세력 또는 당권파하고 척지는 그런 개혁이나 쇄신안을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이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본인이 경영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원내대표가 갖기 때문에 네. 칼자루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당권파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패싱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혁신이 얘기는 사실상 개혁하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마무리 지어야 될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5개 안을 네. 어떻게 할 건지를 가부간의 결정을 내주고 거기에 풀하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 결정에 따른 혁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추가되는 혁신안이 필요하다면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5대 개혁안을 혁신위로 보내서 논의하겠다라는 건 그냥 시간만 보내겠다라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혁신위안은 사실상 혁신 없는 당권 경쟁만 하게 되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한동훈 후보 외에 플러스 알파는 뭐 친윤계 후보가 좀 나올 것 같다. 그렇다 아니다만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친윤계는 김문수 후보 쪽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외에도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외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